어벤져스 특집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까부터 조금 불평이 많으셨던 분인데 그래도 최고의 전문가만 저희는 모시기 때문에 이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계의 에베레스트, 거목이라고도 불리죠.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좀 두 분 좀 조급한 것 같아요. 신나서 너무 신난 거예요. 굉장히 지금 보시면 실시간으로 보시는 저희 그 접속자가 상당히 많아서 네네. 저희도 막 흥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라앉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좀 진정을 실시간으로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민혁쌤께서도 팩트 폭격을 해주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팩트 폭격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자, 취업 컨설팅계 알파고 홍기찬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간 저희가 이제 좀 일방향으로 방송됐는데 이번에는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같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감없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스펙이나 이력들을 좀 가감없이 올리고 피드백 받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네, 삼성그룹 첫 계열사 공채에 대해서 나의 경쟁자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가 사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과연 나는 100만 취준생들 사이에서 어느 위치에 자리해 있는지 유엔캐스터가 정리를 해봤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삼성 최초 계열사별 공채에 대한 취준생들의 생각, 과연 어떤 것일지 설문조사 공개합니다. 네, 삼성그룹 사상 최초 계열사별 채용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78.4%, 무려 80%에 육박하는 반응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그룹 공채에 비해서 이 계열사별 공채가 채용 규모가 적을 거라 생각했는데 부정적인 반응은 6.7%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들 있으셨을 텐데요. 14.9%가 생각 없음이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마인드입니다. 물 흐르듯이 사는 거 정말 좋은데요. 이 중에서도 포기하려는 분들이 있으시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하시고요. 다음 설문 공개하겠습니다. 네, 계열사별 첫 공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압도적인 1위는 계열사별 직무가 세분화되어서 다양한 지원자에게 기회가 생길 것 같다가 1위였습니다. 2위는 계열사별 채용 기준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서, 또 3위는 계열사별 빠른 피드백으로 채용 기간이 단축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생각하실 텐데요. 과연 이게 나한테 득이 될지 아니면은 좀 해가 될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저희가 다음 설문조사에서 그 답변 공개하겠습니다. 네, 삼성 계열사 채용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1위는요, 계열사별 지원 전략이었습니다. 어떤 계열사에 지원을 해야 할지, 중복 지원이 가능할지, 무엇이 내게 유리할지 마치 대학 입시를 방불케 하는 그런 정도인데요. 2위는 직무별 필요 역량 및 스펙이 무엇인지, 또 면접의 모든 것, 자소서 작성 전략, 또 인적성 시험, 고득점 비법으로 순위가 있었습니다. 정말 혼자 해내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역대춤을 추게 할 거야? 안 추게 합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잡정보센터에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많은 것들 공개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가보시죠. 정말로 이게 댓글이 계속 올라갈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있고 저희가 그중에 가장 많이 올라온 질문들을 꼽아서 이제 쌤들한테 물어볼 텐데 첫 번째 거를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삼성그룹에서 뽑는데 문과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비율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어차피 지원하시는 분들 나랑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고,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 전문성, 어떤 전문 지식이나 전공에 대한 능력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B2B 영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사도 해주시고 현직자분들 만나서 좀 확인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신다면 어떤 경쟁률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분명 선발이 될 수 있으니까 겁내지 마시길 좀 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 학생들이 너무 눈팅만 하네요. 그렇죠. 그냥 눈팅만 하니까 그런 너희들은 안 될 거야, 하반기 취업이.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데 들어와서 방송 잘하신다고 저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니, 그렇죠? 저희가 진짜 만나기 어려운 자리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러면 좀 진지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공이 이런 건데 나 나름대로 이런 경험을 했는데 뭐 선생님 생각은 어떠냐, 뭐 이런 좀 건설적인 질문이 나오면 저는 더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시간이 저희가 한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냥 너무 단순한 뭐 문과 많이 뽑나요, 뭐 어쩌네요, 이런 좀 심플한 질문 말고 여러분들의 고민한 질문들 저희를 좀 깜짝 놀래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뭐 기대하고 민혁 쌤이 뭐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와서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쌍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뭐 질문했는데 대답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뭐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하셔도 되니까 네네. 정말 눈팅하지 마시고 꼭 한번 글이라도 쓰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네. 인문계 문과 비율에 대해서 민혁 쌤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찬 쌤 의견도 잠깐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그룹 시가총액이 한 50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네. 1년 예산이 400조인데 근데 그 500조 중에 전자 시가총액이 약 한 3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삼성은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후자가 있어요, 사실. 근데 후자라는 것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금융권이에요. 그래서 네. 문과 학생들을 많이 채용하는 생명화재, 다 우리나라 최고 클래스의 손보와 이제 생보고요. 그다음에 카드 자산운용 뭐 이런 카드 뭐 증권까지 있죠. 그것과 더불어서 물산이라고 하면 이제 건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상사, 또 패션, 리조트, 뭐 이런 호텔신라, 면세 뭐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저 댓글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좀 진중한 질문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소프트웨어 코딩 관련된 질문을 아까 누군가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GSAT 시험이 사실은 하나의 GSAT이 아니에요. 세 종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광고직 GSAT이에요. 그래서 제1기획에 도전하는 친구들은 일반적인 언수추는 안 나오고요. 그냥 창의력인 걸 테스트하는 아주 새로운 방향의 문제가 출제돼요. 물론 여기도 직무상식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컴퓨터공학을 도전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도전하는 친구들은 코딩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 코딩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한테 관건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 직군들, 그러니까 UX, UI나 금융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자인 채용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도 언어 수리 추리와 관련된 적성 시험을 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포트폴리오 심사를 해요. 그래서 본인의 디자인 과거 이력들을 정리한 포트폴리오를 심사하고 그다음에 면접장에 가서 또 실기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정확하게 내가 어떤 계열사를 선정해야 될지 미리 고민이 이루어져야 그거에 맞게끔 인적성이라든가 면접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만 보더라도 금융권을 도전하는 문과 학생들은 지금 생명이나 화재 이런 기업들이 올데이 면접, 합숙 면접 이런 걸 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또 롤플레이 면접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고 이공계들이라고 하면 PT 면접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과를 나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재료역학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8대 제조 공정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갖춰져 있어야 PT 면접장 가서 여러분들 문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9월 달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지금 빨리 셋업을 완료하고 9월 달에는 정말 자소서만 쓰고 인적성 감 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트라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그리고 또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영업직으로는 쓸 수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무별, 영업직 말고 직무별로 어떤 스펙이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영업직 쓰셔야죠. 아, 네, 그런가요? 영업직만 쓰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물론 아주 극소수의 그 항상 홍기찬 쌤도 얘기하지만 스텝 직무들이 있는데 여기는 결론적으로 작용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작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학교라든지 뭐 이런 전공이나 또는 특정 직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정 학교에 뭐 A라는 전공자만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주 작은 포션을 여러분들이 가능성으로 염두를 해두시기보다는 네.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이 뽑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잠깐 방송하다 보니까 홈쇼핑 갔는데 저희가 네, 무슨 마치 삼성. 근데 이게 이런 기회가 오지가 않아요, 사실은. 네. 뭐 모르겠어요. 2018년까지 아마 상반기까지 또 많이 뽑겠지만 그래도 이번 하반기는 정말 채용이 활발히 일어날 곳이 바로 삼성이기 때문에 너무 그 아주 제한된 뭐 파이낸스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직무만 타겟으로 지원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학생들. 그리고 지금 질문 올라오는 게 쭉 보니까요. 네. 아직도 그 7월 달, 8월 달에 뭐 해야 되냐는 질문들이 많으세요. 아까 전에 어떤 분들이 질문 주신 게 반도체 직무 교육을 받을까요? 아니면 반도체 수업을 들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전 방송 저희 거 보시면 방학 때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해야 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이전 방송도 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하나 올라온 거를 한번 봐볼까요? B2B 관련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반도체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거를 들어야 되는지 아마 뭐 고용 디딤돌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찬 한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 제일 많이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당연히 DS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내가 재료공학을 전공해서 모스펫 설계라든가 반도체와 관련된 공정과 재질의 수강 이력이 이미 있는 친구들은 편안하게 도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설비직군 같은 경우에는 재료만 뽑는 게 절대 아니고요. 기계나 화공, 물리, 화학을 다 뽑아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학부 시절 때 내가 반도체 관련된 수강 이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화공과를 메모리 사업부 F직군에서 뽑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알아서 뽑는 것은 아니고요. 화공과이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PT 면접장에 가면 8대 제조 공정을 활용해가지고 문제가 출제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라고 하면 단기로 진행되는 반도체 공정 교육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직접 방진복을 입고 팹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바쁜 친구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이런 교육을 잘 추천하지 않는 편이지만 현실적으로 PT 대비를 위해서 듣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내가 전자과를 나왔는데 반도체 과목 수강 이력이 한 2개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화공과 기계 관련된 전공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강 이력이 전무하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도전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이제 병행돼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어떤 친구 보니까 일주일에 뭐 2번 정도 인적성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면은 삼성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전제를 깔고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저희가 다음 질문을 알아볼 텐데 밑에 저희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인터뷰가 B2B 지원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기찬 쌤, 민혁 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딱히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까 보람 누가 아까 질문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이나 활동이 예컨대 뭐 고시 공부라든지 뭐 다른 진로 선택을 하느라고 경험 자체가 내가 전무해서 지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어디 뭐 저기 강남역에 뭐 디지털 플라자나 뭐 이런 데 가서 거기 직원분들 인터뷰하겠다. 요게 사실은 한 2015년 정도까지는 통했어요. 그 면접관들이 들으면 야, 너 정말 어떻게 딜라이트 샵 가가지고 그렇게까지 했냐, 어떻게 알았냐 하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서 하는 거를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우선순위가 일단은 인적성 공부에 대한 게 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삼성은 서류 통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변수가 될 게 인적성 시험이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 그 뭐 님들 말 좀 해보세요. 뭐 중국어 지들끼리 뭐 떠들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면접에 대한 질문은 어머 제 댓글 읽어주니까 신기해요.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하는데 면접에 대한 질문은 거의 나오질 않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삼성은 이미 전 세계 1등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뭐 삼성 관계자분들 아마 보실 텐데 어떤 기존의 룰이나 체제를 흔들 만한 소지가 있는 그게 뭐 꼭 친기업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기존의 어떤 것들을 흔들 만한 소지가 있는 분들을 걸러내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비단 내가 반도체 공정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친기업적이고 뭔가 조직에 순응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동적인 태도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적성 못지않게 면접에 좌우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성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여요, 네가 지금. 네. 방송에 우리 채팅 보인다. 네. 네. 이제서야 아니, 근데... 이제 동구님이 면접 질문 뭐 나오냐라고 10시 33분 44초에. 다음도 이제 다음 댓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어디 파트라고 DS 파트. 네, DS 파트 이공계 파트 면접은 뭐 어떤 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데 민혁 기찬 쌤이 답변을 해주실까요? 그 뭐 예를 들어 물얼룩 뭐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그 디스플레이 쓰는 친구들은 뭐 블랙 매트릭스 구조 뭐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선은 그거죠. 본인의 전공에 대한 용어하고 개념이 흔들리면은 정말 망신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자공학과를 나왔으면 맥스웰 방정식 정도는 알아야 하고 산업공학을 전공했으면 다쿠치 이론 정도는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걸 다 공부할 수 없고 또 이제 두려워하는 친구들은 이게 뭐 중간고사처럼 거기에 가가지고 뭐 연력학 문제 풀어야 된다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용어 개념 정리만 명확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 그 회사의 제품의 재질과 공법과 공정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 질문 이제 당연히 이공계 질문일 텐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그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성 입사에 있어서 삼성은 이제 면접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3대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학점이 어느 정도 한 3점 중반 넘어가면 서로 어차피 붙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질사 시험이니까 네. 이 시험에 대한 대비가 지금은 더 몰입되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재학생들 보면 이미 한 5건 정도 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0건 정도 풀고 10월 달 시험에 갈 거예요. 그래서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저도 삼성 출신인데 저 때는 문제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정말 내가 원래 평상시 보유하고 있었던 수리, 추리, 그리고 상식 이런 부분들이 측정이 됐는데 이 대한민국 모든 시험이 그러하듯이 이게 이미 노출이 됐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패턴을 익힐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지금은 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전공 공부보다는 인적성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면접이 제 생각에는 10월 말 한 11월 초부터 스타트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자소서 마감이 9월 달 끝나고 좀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8월까지는 적성에 몰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네. 자, 218891님이 제발 질문 좀 답변해달라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좀 보고서 답변을 드릴게요. 218891 하나님. 네, 질문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이게 댓글이 일단 계속 댓글 올라가요. 같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드리고요. 네. 아마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좀 취준생들에게 중요한 네.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에 또 경력자들이 많이 그렇죠. 지원하잖아요. 네. 올드 루키들이. 그래서 지금 막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과 올드 루키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조금 예민하고 민감한 얘기이기도 해요. 네.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1, 2학년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지금 사실상 바꿀 수 없는 스펙을 가지고 구직 시장에 뛰어든 분들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리한 입장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드 루키 분들한테. 그러니까 직장 경력을 갖고 있는 올드 루키 분들이 유리하지 않다고요? 유리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대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시고 네. 그냥 스펙만 뭐 어학 점수라든지 아까 나온 뭐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만 열심히 쌓았던 분들은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직무랑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 분명 열악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채용팀에서 잠깐 회사에 뭐 1년이나 뭐 적게는 요새는 뭐 3개월 다니다 퇴사한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아예 서류 심사에서 필터링 시켰어요. 조직에 대한 어떤 오리엔티드된 마인드가 없다. 근데 지금은 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직장 경력이 짧더라도 그냥 봐서 애가 똘똘하고 괜찮다. 뭐 크게 문제만 없으면 일단 입사시켜서 바로 일시키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올드 루키 직장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거를 어떻게 뭐 자격증이나 자소서 이걸로 뒤바꾸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전망은. 그러면 그럼 기찬 어떻게 해야 쌤께서는 이 돼요? 네. 신입이 올드루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작년 제 상반기 제 오프라인 학생 중에 삼성 합격자가 120명인데 그 중에 올드루키가 약 한 30% 정도나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냥 LG전자 3년 차도 전자 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DS 가가지고 보너스를 50% 받으면 LG에서 받는 것보다 연봉이 더 올라가요.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전후 공정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설비 업체들 여기가 조금 힘든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힘든 거, 팹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그런 데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삼성전자 DS의 이직군, 개발 직군으로 또 도전을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그 친구들이 더 유리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예전에 제 학생은 어느 정도까지 면접장 가서 질문 받았냐면 올드루키거든요. 경력이 한 3년 차 되는데 그 오늘 저 부서장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왔어요? 그 부서장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입사하면 이제 한 달 후에 취업해야 되는데 인수인계는 다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안티하게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올드루키가 물론 내가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직무 관련된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식의 로열티에 대한 어떤 우려스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분들까지 생각해서 그럼 나는 이제 삼성 포기 중소기업 가서 한 2년 정도 경력 쌓고 그다음에 삼성 이직해야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이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경험이 없는 신입들은요 또 여러분들의 또 다른 무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공기재 쌤 말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올드 루키 분들 입장에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은 기업이 어떤 그 회사원들, 직원들의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투자 삼성 물론 잘하고 있지만 이것만 계속 기다리기에는 경영 환경이 너무 급변하게 변해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방송 보시는 너희들, 올드 루키 너희들의 세상이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좀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희 학생들도 보면은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쭈구리같이 와가지고 아 선생님 저 사실은 IT 네. 업체에서 지금 뭐 한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아 이거 직장 경력 자소서에 써야 될까요? 이러고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강점이 있는데 그걸 강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옆 사람 눈치를 보다 보니까 주눅이 들어있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희들의 세상이야. 자신감을 갖고 전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올드루키 한 30%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고 완전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빨리 올드루키 직장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너무 회사를 고르지 말고 일단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뭐 이게 선을 긋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나는 신입이고 올드루키니까 얘를 또 경쟁해야 되고 또 나는 어떤 거랑 경쟁해야 그쵸. 되고 하면 끝이 없으니까 어떤 본인에 대한 장점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뭐 다른 질문이 올라온 게 있나요? 댓글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일단 그러면은요, 댓글이... 그 민혁 쌤께 여쭤볼게 다시 자소서 항목으로 좀 돌아가 보자면 네. 취준생들이 저기 지금 댓글이 하나 있다고 올라와서 하나요? 이걸 한번 네네네. 확인하고 갈까요? 저 화학 전공에서 디스플레이 쪽을 지원할 수 있을지 이걸 궁금해하는데 어떻습니까? 할 수 있나요? 홍지연 선생님이 답변해 주시죠. 지원은 가능한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화공 전공 입장에서는 이게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기계 전공했던 친구나 화학을 전공했던 친구들 아니 모든 공대생을 통틀어서 메모리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패널을 봤을 때 내가 꼭 디스플레이에 가야 될 이유가 갖춰져 있는 친구들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석사를 그쪽으로 했던가 안 그러면 전도성 폴리머처럼 디스플레이에 최근 많이 응용될 수 있는 요소 기술을 공부했던가 안 그러면 그 부분에서 석사 랩 과정을 거쳤던 친구들은 디스플레이를 쓸 텐데 아닌 친구들은 사실 뭐 우리 시점 말로 도찐개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등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 바닥은 어차피 채용 규모가 많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내가 퀴즈 디스플레이 관련된 교육을 받아서 일반적인 화학 베이스에다가 디스플레이 패널 구조와 공정에 대한 경험이 있다. 안 그러면 내가 학교 생활할 때 학부 연구생 같은 랩에 배속이 됐는데 그 랩에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과제가 이루어져서 내가 그런 걸 경험했다. 그래서 다른 학부생들 대비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무언가 내가 거리감이 좁다. 그런 친구들은 지금 요즘 메모리가 너무 이제 어피 호황이니까 디스플레이가 질문이 있대요.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합격률이 낮다는 얘기입니까? 유유.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지원은 당연히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화공과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전하는 다른 화공과 친구들 대비 내가 디스플레이 패널과 관련도가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브릿지가 있으면 거는 거고요. 그게 없을 때는 그냥 메모리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 하면은 전자 쪽으로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전공들, 특히 뭐 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쪽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뭐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번에 많이 질문들이 뽑을지 올라왔습니다.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많이 뽑을까요? 많이 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보면 이제 저는 이게 삼성이 우리 사회에 큰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의전이라든가 치전 이런 거 하다가 인생의 페인이 됐던 친구들이 실제로 재학생들 거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송도 쪽에 라인 투자가 많기 때문에 바이오 에피스, 로직스 이런 부분에 채용이 많아요. 그래서 바이오 전공했던 친구들은 여기를 쓰고 에피스가 주로 개발을 많이 하고 로직스는 이제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석사들 같은 경우에는 에피스가 조금 더 유리할 거고 학부생들은 로직스가 좀 유리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봤던 댓글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네. 신소재 공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데 금속 관련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삼성전자에 지원한다면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뽑힐 가능성이 있는지 이렇게 묻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금속 관련된 수강 이력이 전자재료하고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어요. 그리고 금속으로만 들어갔을 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 비철 금속이라든가 제철 금속 관련된 비즈니스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 들었던 과목들 중에 그러니까 어차피 소재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금속으로 그렇게 파고 들어가지 말고 자소서 언급을 할 때 전체적인 소재의 특징과 재질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 많았다. 이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충분히 도전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산업공학 전공인데 빅데이터 쪽으로 이제 삼성전자로 들어갈 수 있을지 또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산업공학 전공 자체가 또 많이 뽑는 전공은 아니지만 빅데이터 직무 안에 전공을 우대한다라든지 지원 자격이 되면 뽑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낮을 수가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지원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또 댓글을 제가 보니까 삐졌네요. 우리 신입 왜요? 지원자들이. 제가 올드루키 화이팅 했더니 민혁쌤 너무해요라고. 그런 멘탈론 취업이 안 돼 임마. 그런 멘탈은 바로 삐졌어. 내가 쌤 한번 신입으로서 지원하려고 그랬더니 너무하다 그래서 무슨 객관적인 현실을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대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올드루키 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팔을 푸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그 계속 질문이 오네. 네. 신입분들은 아무데나 일단 지원을 해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가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데나라는 기준 뭐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여러분들 취업은 현실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찾아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꿈입니까 이게 지금 평생 두 분의 어떤 아나운서로서 여기 계시는 지금 게? 현재로서는요? 지금으로서는 내 어떤 인생의 꿈? 갑자기 이제 인생 확장을 꿈 해 얘기를 나가야 되죠. 좀 네. 도와줘. 보통 직업을 갖다 내 인생의 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뭐 그 JYP 정도? 박진영? 뭐 그 사람이야 노래 만들고 자기 회사 차리고 뭐 이런 게 꿈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학생들을 제가 만나보면 혼란을 느끼더라고요. 자기는 4년 동안 배운 이 전공을 꼭 한번 활용하고 싶다. 그런데 지방 근무는 못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현실과 그 이상 속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직업 선택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아무데나 쓸 수 있다면 저는 아무데나 쪽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209160님 감사드립니다. 방송 꿀 재밌네요. 재밌네요. 저런 분들이 합격합니다. 네, 저렇게 긍정적이고 그래요. 또 크크크 빵빵 터지고 네. 민혁쌤 팩트 좋아요. 팩폭 조민혁. 팩폭, 뭐 민혁 쌤이 아까 팩폭이라고 해서 삐지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솔직하게 말씀드렸는 네. 거니까 그분 그거를- 나가신 것 같아요. 나갔나요? 그분은 다시 나갔어요. 들어와 주세요. 한번 들어와 주시고요. 일단 다음. 질문을 한번 계속 이어가 볼 텐데 삼성 파운데이션 경쟁력 어떨까요? 라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어떨까요? 파운데이션 뭐 저런 소리 하면 떨어질 거고요. 파운드리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우리나라가 메모리를 제일 잘해요. 그래서 네. 메모리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사라지면 괴멸되고요. 비메모리 사업이 지금 우리의 화두예요. 그러니까 지금 LG도 실리콘웍스 관련돼서 비메모리 투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동부하이텍도 요즘 실적이 좋아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이 앞으로 찾아야 될 먹을거리는 이제 비메모리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지 센서, 통신칩, AP 뭐 이런 거. 파운드리는 뭐냐면 삼성이 반도체 디자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대만에 있는 TSMC가 아주 잘하는데 설계를 받아와서 퀄컴 같은 통신칩 메이커들은 반도체 설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받아와서 만들어주고 수수료를 챙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상공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상공가 이번 하반기 채용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파운드리 사업은 그 무엇보다 수율 관리가 중요하고 SCM과 생산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두드릴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파운데이션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파운데이션하는 말 자체가 면접장 가서 나오면 안 되니까 파운드리죠? 중요한 거는 애들 빵 터졌어요 지금. 이런 걸 좋아해. 이런 친구들이 또 지들끼리 난리 났어. 어유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신 분이 정말. 광탈이죠, 광탈.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신문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부라는 건 뭐 파운드리. 충이 나올 거예요. 인적서 질사 시험에도 나오니까 네, 신문을 네. 보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파운데이션 네, 하시는 분.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이렇게 찍어 바르는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파운드리입니다. 충격의 여러분. 그냥 매장을 시키네요 한 사람을. 이게 생방이라 그냥 재밌네요. 네, 자,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산업공학도는 어디로 취업할 수 있나요?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민혁 쌤?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공정 계획이라든지 전체 관리하는 쪽이니까 새로운 공장이 생기고 설비가 낮았기 때문에 산업공학과는 그쪽으로 가시되 다만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인 전공이 되진 않아요. 산업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술적인 전문성이 다른 응용공학도들보다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또 이게 공장이 생기니까 또 이쪽에 많이 뽑겠구나.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서 많이 뽑는다는 거니까 네. 그 점에 있어서 너무 여러분들이 낙관하지 마시고 계속 난리나. 파운드리. 네. 뭐죠? 처음 듣는다고 또 이렇게 갑자기 고백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제 이게 사상 최초로 삼성 계열사별 첫 공채이기 때문에 이 쌤들한테 이게 오늘 정말 신의 한 수 이것만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찬 쌤부터 신의 한 수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막 처음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들릴 만한 이야기 했는데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중에 고민해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번 저는 이 숫자 보고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이 뽑아본 역사가 없고요. 당연히 이거는 정권 초기에 또 삼성의 반도체 실적이 역대 최고고 IT 역사상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뽑는 이 호기를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 두 번째는 그럼 거기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인적성 지사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오늘 방송에서 챙겼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그럼 어떤 계열사 직무, 전공, 자소서 이런 부분들은 한 8월까지 천천히 생각해도 되니까 바로 액션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들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혁 쌤. 삼성만큼 변수가 없는 회사가 드물어요. 다시 말해서 변수가 많은 회사가.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면접관한테 칭찬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PT 면접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는데 붙는 분들도 있거든. 이거는 결국에는
임원분들이 봤을 때 선호하는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직자가 생각하는 거랑 분명 다르다는 거니까 홍기찬 쌤이 말씀하신 G사트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면접 대비도 지금부터 찬찬히 해나가시길 당부드리고요. 오늘 방송의 키워드는 2개네요. 그냥 파운데이션과 유해인. 네. 진정한 승자였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쌤께서 해주신 말씀 잘 조언 그대로 따르셨으면 좋겠고요. 쌤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음악으로 생각자 나는 래퍼 아름다운 한글 랩하게 돼 기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훈민정음 해를 나뿐인 한글 TV 눈동에 쏟아져 지어낸 말들 인터넷은 더해 씻고 버려진 한글 존재하는 끝템 개웃기다로 소통해 그게 요즘 대세 What a 한글 What a 한글 What a 한글 다르게 쓸수록 내가 존중받습니다. 그를 보아라.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네, 금요 스페셜 어벤져스 특집 함께 하실 100원도 안 되는 최고의 취업 컨설팅 전문가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번 주에 제가 자소석에 에베레스트라고 설명을 했더니 아이고 뭐 어디 산이냐 너무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오늘은 자소석의 한라산이라고 소개해봅니다. 네, 자소석의 한라산. 죄송합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제 하다 갖다 붙이겠으니까. 아니 한라산 좀 내려간 거 아닌가요? 한라산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한라산. 아, 좋아하나요? 네, 한라산을 소주 한라산.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작가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민혁 쌤이 이렇게 잡정보센터에서 자주 잡정보센터니까 자주 뵙는 거지 네. 만나기 힘든 분 아니신가요? 그렇죠. 그 카톡 아이디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전 파인더. 오. 네, 비전 파인더 영어로 입력하시면 괜찮으시겠어요? 바로 또 바꾸면 되니까. 네, 비전 파인더로 여러분들이 친구 신청하시면 제가 다 수락해 드리겠습니다. 저 만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얼마든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카카오톡 아이디까지 공개해 주셨는데 또 오늘은 이분도 함께합니다. 네. 취업 전략 지원계 알파고라고 또 돼 있네요. 오늘의 알파고 홍기찬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기찬 쌤 학원 제가 듣기로는 학원 근처 편의점에 가면 새벽에 기찬 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예요? 그 자소서 마감 시즌에 이제 학생들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그래서 다 일 끝나고 한 뭐 1시, 2시 이제 집에 가려고 편의점 들르면 편의점 알바생이 자소서 좀 물어보고. 알바생이? 근데 짠하죠. 근데 힘들어도 그만큼 좀 여러분들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또 열심히 구직활동 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보고 좀 기운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났을 때 잘 얘기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힘들어서 잘 얘기는 못 해주죠. 근데 이제 그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그 구직 활동할 때는 좀 이야기가 다른 얘기긴 한데 알바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당장 돈 벌어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현대차는 크게 전형이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미리미리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재수, 삼수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찬 쌤? 그 실제로 보시면 과거의 삼성은 계열사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쓰는 친구들도 CIM 무선 사업부를 쓸 거냐, 뭐 빅메모리를 쓸 거냐, 메모리를 쓸 거냐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수 지원이 가능하니까 현대자동차 쓰는 친구들이 대부분 기아자동차, 모비스, 위아, 뭐 다이모스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고민은 사실 좀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자소서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서류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들 어느 정도 올라가면 거의 다 붙는데 현대자동차는 붙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친구들이 계열사 어떤 전략보다는 자소서를 어떻게 쓸까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잠깐 봤던 질문 중에 하나 먼저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뭐 현대차랑 기아차 뭐 자소서가 많이 다른가 아니면 뭐 동시에 준비할 수 있나 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자기소개서 항목이 달라요. 네, 자기소개서 항목이 이제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얼핏 떠올리기에 1번 항목은 본인이 왜 기아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굉장히 좀 뜬구름 잡고 추상적인 얘기. 네. 그래서 약간 좀 철학적인 질문을 기아자동차는 많이 던지고 네.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는 역량 외적으로 기아자동차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본인의 경험을 쓰라고 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요일 날 짚어봤듯이 구체적으로 직무 관련된 강점을 물어봤던 것과는 좀 사뭇 달라요. 기아자동차. 그래서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를 동시에 물론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겠지만 자소서에 정리할 경험이라든지 내용들은 좀 구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뭐 기찬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자소서 항목 보면은 뭐 1번이 무엇이 너를 움직이게 하냐. 그러니까 인성적인 역량 하나 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왜 현대자동차에 지원하냐를 쓰라고 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무슨 노력이 있었냐. 직무적인 역량.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인성적인 너의 가장 강한 강점을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왜 그 수많은 기업 중에 현대자동차냐. 연봉이 6천이라서 쓴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이유를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그 직무와 관련된 역량들은 뭐 다른 자소서 항목에도 모두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글쎄요. 그러니까 아마 계열사들마다 직무가 좀 바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공계들이라고 하면 현대자동차 파워트레인 연구개발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현대자동차 플랜트직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친구들이 기계과나 전자과 친구들이 모비스라든가 뭐 오트론 뭐 이런 데는 또 연구개발을 써요. 그러면 이제 타겟 직무들이 바뀌게 되겠죠. 네. 그러면 들어가는 내용들의 전 컨텐츠도 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가 지원하는 계열사의 주 사업과 서비스에 맞춰서 상황이 변경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재수해도 뭐 삼수해도 합격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이 있는데 뭐 상관 있습니까? 합격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차 같은 경우에는 제 합격자들을 봐도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에서의 경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취업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 예전 합격자인데 이 친구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나왔고요. 근데 여기가 뭐 프로젝트는 굉장히 좋은 걸 많이 해요. 전공이 기계과였고 학점은 뭐 3점 중반, 3.5 정도 되고 토스도 한 6급, 그다음에 토익도 한 800 후반대.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일반적인 스펙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면은 뭐 설비직도 그냥 도전이 충분히 가능한 친구인데 현차 연구 개발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뭐 자동차 벤더 업계에서 인턴 경험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을 보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LG전자 VC 사업부에서 내가 경력이 3년이라 하더라도 그거 다 버리고 현대자동차 들어가도 연봉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올드루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계열사 선정 같은 경우는 아까 나왔던 그 질문인데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 가지 계열사를 선택하지만 현차는 여러분들이 쓰고 행복한 일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서류를 많이 붙으면 HMAT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 계열사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때 그 공대생이라고 하면 특히 이공계라고 하면 고민이 되게 깊어져요. 그러니까 같은 기계과라 하더라도 본인의 학업 이력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머시닝 센터라든가 선박 밀링 같은 뭔가 좀 메카트로닉스와 관련된 그러니까 제조 공정에서 쓰일 만한 이력이 많다라고 하면 현대자동차보다는 공작 기계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현대위아가 나에게 더 맞을 거고요. 내가 소프트웨어를 했던 친구들인데 인베디드 쪽으로 많이 진행을 했던 친구들은 지금 선호도가 가장 현대자동차 부품 계열사가 현대 오트론이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
여기가 이제 전장 산업의 OS가 앞으로 발전할 거라는 걸 구직자들이 알고 많이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거기를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많이 했다. 이런 친구들은 현대 오토웨버를 또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이력들을 정확하게 보고 계열사가 30개 정도 되니까 그 계열사들 중에 나의 과거 프로젝트와 가장 연결고리가 될 만한 그런 계열사. 왜냐하면 어느 하나 계열사라고 해서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부터 뭐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아까 민혁쌤이 대답을 해드렸던 뭐 현대차, 기아차 자소서 항목 다르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자소서 관련한 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채팅창에 자소서 관련해서 쓰시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경험을 써도 되냐 아니면 이런 단어도 써도 되냐 아니면 뭐 소제목도 되냐 이런 거 지금 물어보시면 1대1로 저희가 무료 컨설팅 효과 제대로 누리시는 거니까요. 손가락 준비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1번 항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성 팁 좀 알려주시죠, 민혁쌤. 수요일 날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좀 중복되지 않은 내용을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리자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험 위주로 제가 수요일 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 수요일 현대자동차 그 자소서 항목 다뤘던 그 방송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꼭 리뷰를 해주시고요. 1번 항목은 온전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기준과 내가 느꼈던 바를 제가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현대자동차를 억지로 연관을 시킬 필요가 없다. 다만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일기 쓰듯이 그냥 나에게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경험, 뭐 예컨대 뭐 뮤지컬 공연을 하다가 성취감을 느꼈던 이런 경험들 정말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과연 현대자동차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이게 의미가 있을 건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이 경험이 실제로 평가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저는 받아보시고요. 이거는 뭐 저희 방송 지금 올라오는 그 여러분들 질문 통해서도 제가 실시간으로 점검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1번 항목에서 이 경험은 어떠냐. 그래서 쌍방향적으로 좀 점검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하나 올라왔는데 자소서를 쓰는데 인사 담당자분들이 보수적일 것 같아서 그 보수적인 거에 맞춰서 써도 되냐 뭐 이렇게 저런 분들이 올라왔는데. 진짜 전혀 그 개념이 없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 분들이 보수적이라는 거는 그거는 뭐 근거가 없어요. 그냥 내가 떠올리기에 인사 담당자는 보수적일 것 같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가 읽는 게 아니에요. 자소서를 실무진들을 갖다가 각 해당 부서 꼭 인사팀이 아니더라도 뭐 연구개발, 뭐 운영부서, 구매총무 다양한 실무부서에 있는 현직에 계신 뭐 입사 한 5에서 한 7년 정말 일을 그 집중적으로 하시는 근속 연수인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보수적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본다, 뭐 권위적이다 이런 편견은 여러분들이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치명타 먹었다고 또 저렇게 굉장히 재밌네요. 저희 이렇게 쌍방향 소통하니까.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에 올라온 거 계속해서 대답을 해보도록 할 텐데 다음으로 현대건설 1번 문제에서 글로벌 역량을 물어보는데 여기서 어학이랑 관련된 걸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실제로 협업 과정, 문제 해결에 관한 걸 써야 되는 건지 기찬 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소서는 여러분들 그냥 컨텐츠 차별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너를 움직이게 하냐, 무엇이 여러분들 움직이게 해요. 저는 돈이 저를 움직이거든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도전이 나를 움직인다, 열정이 나를 움직인다, 협업이 나를 움직인다. 그거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요. 차별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냥 1번에 들어갈 만한 나의 이력이 얼마나 남들 대비 차별화될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 얘기 우리가 적지 말라 하지만 제 예전에 재학생들 중에 뭐 저기 장교들 중에 통역 장교 출신들 그런 친구들이 뭐 아프리카 쪽으로 출장 갔던 이야기는 아무리 군대 생활 얘기라고 해도 굉장히 차별화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그 글로벌 역량이라고 하면 그 글로벌 역량이 과연 딴 친구들이 뭘 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로벌 역량 떠올리면 주로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 이런 친구들이 쓰는 이야기는 빤해요. 그놈의 K-팝, 무슨 부채쭈, 비빔밥, 뭐 김밥, 코리안 컬처 나잇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이민 초기서부터 있었던 활동들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 이력을 써서 다른 친구들과 과연 차별화될 거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한참 인기 있을 때 내가 LA에서 했던 플래시몹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예전에 제 학생은 이 친구도 인도에서 IT 인턴을 했고요. 그때 본인 선배가 인도 사람인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인도는 결혼식 문화가 아주 독특해요. 그 결혼식장에서 내가 췄던 강남 스타일의 말춤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과연 글로벌 관련된 이야기를 쓸 때 글로벌이라는 초점도 물론 어느 정도 활용을 해야겠지만 내가 서술되는 내용이 내 친구 철수는 뭐라고 쓸까?
그럼 나는 어떻게 써야지 좀 차별화될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기재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는 그런 특수 경험이 없다.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근데 문과 학생들 중에 그런 특수 경험이 없으면 현대자동차는 못 갈 거예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이 46.1% 정도가 제일 어렵다, 준비하는데 제일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점에서 궁금해지는 게 이제 민혁 쌤이 대답을 해줄 텐데 민혁 쌤 같은 경우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기습적으로 무슨 한번 맥락이 있나요? 저는 포스코 입사했을 때 영어 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요. 구술 평가를. 네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제가 채용팀이니까 제가 입사 성적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100점이었어요. 영어는. 네, 잘하시나 그러니까 봐요. 저는 또 영어로 공부하는 대학원을 또 졸업을 해서 확인이 안 그렇기 되네요,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back in 2004. 긴장하실 그래서 네.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스파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SPA라 그래가지고 영어 구술 테스트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보통 이제 실무진 1차 면접 때 영어 구술 테스트가 있는데 최종 면접 때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합부를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또 글로벌 쪽에서 글로벌 분야 해외 지역에서 매출 규모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또 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공계 분들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입사 성적을 위해서 영어 준비를 하실 게 아니라 실제 나는 합격을 하면 영어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정말 내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수준 미달이신 분들은 합격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엔지니어 분들 중에서도 제가 학생들 면모를 보면 합격하는 분들의 그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말하기 점수가 IH라든지 뭐 IM3 이상인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 점수 높이려고 또 방학 때 막 학원 다니고 이것 때문에 급급한 분들은 다시 한번 현대자동차 입사를 좀 재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기찬 쌤은 어느 정도였나요? 궁금하네요, 영어, 갑자기. 저는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면접이 있었어요? 저는 영어를 포기하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영어를 갖고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어가 뭐 직무의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뭐 해외 영업 쓰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잘해야 될 텐데 이공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는 친구들은 보통 한 6급 정도로 다 뚫어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건 그냥 이건 패스페일 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진행되는 영어 면접은 패스페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영어를 엄청나게 잘한다고 해서 아까 다른 임원 면접장에서 정말 못했는데 그게 막 극복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못하면 야, 이 친구는 글로벌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수준에는 너무 미달한다. 그럼 탈락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 다음에 다른 역량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공계 직군한테는 공학도로서 여러분들 능력,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면접은 오히려 꼬리물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섣불리 자소서를, 그러니까 삼성은 서류가 잘 붙는데 현대자동차는 서류가 잘 안 붙으니까 아이들이 오버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 했다고 여기다 적어놓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면접관은 대부분 공학 선배들이니까 대충 이거 보면은 이거 보나마나 어디 저 용산에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빵판 사가지고 그냥 대충 했던 프로젝트인데 막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면접장 가서 여러분들 꼬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가 노우라는 건 아닌데 그게 합격의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상시 이야기하는 연습들은 해보시고 통상적으로 뭐 6급 정도라도 이공계들 들어가니까 내가 그거보다 조금 미진한 친구들이라고 하면 약간의 뭐 평상시 회화 연습을 진행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면접 본연의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될 겁니다. 아, 근데 여기에 이제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학의 필터링이 있나요?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사가 필터링이 있죠. 그러니까 지원 자격, 아까 이제 홍트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원 자격 점수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 현차가. 이렇게 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SDS나 이런 데는 뭐 토스5 정도를 지원 자격으로 두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현대 계열사들 자체가 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미만이면은 당연히 서류에서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고 사실상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응시 자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춰주셔야 되고 현대건설 질문을 주셨는데 현대건설은 원스톱으로 면접이 끝나요. 바로 그냥 안국동에서 그냥 하루에 면접이 끝나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임원분들을 더 빨리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1차 면접하고 임원 면접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지금부터 좀 타이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이 보이고 있는데
토스 레벨이 6면 6급이면 무난하게 될 듯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무난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공계면 무난하겠죠. 이공계면요 무난하지만 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6 가지고는 뭐 무난하다, 안정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정말 문과분들은 영어라든지 이런 걸 잘하세요. 현대자동차에 입사 지금 여러분들 아마 지금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저는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꼭 불합격하고 취업이 안 되는 애들의 주변에 보면 다 너 같은 애들만 있거든요. 본인의 수준 비슷한 애들만. 근데 합격하는 또 무리들을 보면 정말 겸손하게 준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학생 같은 경우에도 아까 홍기찬 쌤이 얘기해 주셨지만 정말 현대자동차 입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동차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거 자체를 즐겼기 때문에 학점에 있어서는 조금 내가 딸리더라도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자작 동아리를 열심히 했던 경진대에 나갔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저는 경쟁자라고 생각하셔야지 그냥 하루아침에 뭐 역사관 수립하고 자격증 따고 이래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임시 방편의 노력으로 뚫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저는 현대차는 절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유엔 캐스터가 읽다가 질문 주신 걸 제가 봤는데 해외 경험은 어떤 걸 얘기하냐고 하셨는데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해외에 무슨 어학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 최소한 한 10년 또는 짧게는 5년 이상 거주하셨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구직 시장에. 그게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체류하게 된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그 현지화된 마인드라든지 어학적인 부분은 당연할 거고요. 그런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우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특히 제2외국어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해외 연수 경험을 제가 말씀드렸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자동차 카센터 알바 경험을 자소서로 풀어내면서 그 자동차의 어떤 전문성을 좀 어필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괜찮은 방법일까요? 뭐 당연히 써야 할 방안이죠. 예전에 제 여학생도 그 카센터에서 6개월짜리 무급으로 일했어요. 그리고 정비사, 기능사 자격증도 따고요. 근데 제가 그 학생이 서류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자소서를 잘 못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1번 항목에 무엇이 너를 움직이게 하냐 여기서 그냥 뻥 터트리고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방송 보는 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 올해 상반기에 현대자동차 1번 항목은 PPT 파일하고 연결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번을 쓸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에피소드들 중에 이렇게 시각화시켜서 PPT 파일로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고 또 가장 아주 쉽게 짧은 시간 동안 임팩트 있는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가 1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만약에 정비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뭐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가 그때 카센터에서 내가 들어왔던 업무의 과정들이나 오일 갈았던 거 뭐 이런 거 몇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면 그냥 그분들 입장에서 얘는 뭐 어떻게 문과 학생인데 자동차의 기계적 메커니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도 해봤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열정은 물론이고 이와 이런 기계적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약간 알고 있겠구나라고 그냥 사인을 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과거에 이거를 이거는 직무 역량이야. 영업하는 사람들은 제품 알아야 되니까 이걸 3번 항목으로 녹여냈고 그것도 반으로 잘라가지고 자기 마케팅 공모전 상 탄 거 500자 그다음에 카센터 500자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로버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분명히 또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트렌드가 다른 부분에도 행전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PPT 파일의 연결성 그거를 1번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하반기 때 현대자동차 자폐어가 열릴 거고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이런 채용들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기업들로 행정게 될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어찌 보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하지만 현실적인 것보다 9월 달에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9월 달에 그 이벤트를 준비해야 되고 자소서를 엄청나게 많이 써야 돼요. 그럼 아까 우리가 다뤘던 인적성 언제까지 해야 된다? 8월 말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밖에 없어요. 그 시간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카센터 지금 질문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이거는 또 하나의 스펙이 돼서는 안 돼요. 이미 이런 노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지. 지금 홍기찬 쌤 얘기를 듣고서 나는 지금 봐봐 주유소 알바라도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뭘 더 이 짧은 기간에 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전 계속 좀 채용 담당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상반기에 그 페이스북 라이브로 현대자동차가 채용 설명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되게 실망했던 게 뭐냐면 되지도 않게 또 힐링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 오신 구직자분들한테 와서 인사 담당자인 것 같아요. 여자분. 보고 계시면 전화 좀 주세요. 자기도 학점이 3점대 초반이었는데 나도 현대차 인사팀에 들어오지 않았냐. 그럼 저는 명확하게 본인의 스펙을 좀 공개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보나 마나 학교가 좋을 거라고 그런 분들은.
예, 학점이 낮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방대라든지 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또 그걸 보면서 구직자분들은 아 역시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공정하게 내가 학점이 낮고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더라도 채용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착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댓글에 올라온 걸 하나 살펴보면 지방 국립대인데 현장 경험이 11개월 있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방 국립대가 어디 지방 국립대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글쎄 뭐 어떤 경험을 11개월을 했는지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국립대라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 가산점은 있어요. 서류 심사에 있어서. 그 점은 분명 우대 사항이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쌤들 한 말씀 신의 한 수 해주시죠. 짧게.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 못지않게 기업 선호도 굉장히 구직자들에게 높은 게 이제 현대자동차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뭐 어느 회사를 가겠다 이런 결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직무를 선택을 해서 최종 면접까지 합격하는지 그 뚫는 비법을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서류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그래서 저희 영상 한번 다시 복습하시면서 본인의 전략을 좀 짜시기 바랍니다. 기찬 쌤. 네. 그 문과 학생들도 기운 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다루는 대기업에 도전해야 돼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8대2예요. 문과가 20%. 전자가 이번에 5,000명 뽑아요. 정말 조금 뽑아서 10% 뽑아도 500명이고요. 현차가 3,000명 뽑는다. 거기서 문과 10% 끄집어내도 300명이에요. CJ 같은 그룹이 보통 한 시즌에 한 600명 정도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전향적으로 도전하고 신문 보면서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느끼시고 8월 말까지 인적성 빨리 셋업 완료해야 된다. 그거 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쌤들 오늘 말씀 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